22 시즌, 23, 그다음 23, 24 시즌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그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이 두 시즌을 사용하면서 포스트 게임 데이터에 대해서 작년에는 많이 치중을 했다면 올해는 인 게임 데이터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특히 이제 캐타폴트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캐타폴트가 나중에 결과물이 아닌 저희가 여러 패러미터가 있고 여러 밴드가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어떻게 어, 적용을 하고 어떻게 에디팅을 하면서 캐타폴트를 반대로 결과물을 더 잘 끄집어낼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제가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저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 현재 LG 세이커스에서 컨디셔닝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는 이 캐타폴트의 결과값을 잘 받기 위해서 저 네 가지 섹션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피지컬 테스트를 통해서 오프시즌 피지컬 테스트를 통해서 캐타폴트한테 어떻게 패러미터나 밴드를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주기화를 통해서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제가 좀 많이 올해는 많이 봤던 부분인데 인터널 로드랑 익스터널 로드의 아까 말씀하셨던 상관관계가 뭔지 좀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의 정량화를 어떻게 해서 캐터펄트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엔드 업 시즌 약간의 비교를 해봤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줌 미팅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 여자 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FC 바르셀로나 그 남자 베스볼 팀이랑 좀 해본 교류를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구란 거 자체가 너무 어려운 운동인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배구팀에도 있었고, 농구팀에도 있지만, 농구는 배구보다 더 3차원적으로 그 방향성에 대해서 더 많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세면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특정적으로 데이터 값을, 일반적인 데이터 값을 보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이제 뭐 디폴트 값이 있긴 하지만 여러 세면의 운동을 하다 보니 이제 저도 인게임 데이터 치중하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데이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 파트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를 스태미너로 좀 잡고 있고요. 아무래도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 파트다 보니까 스태미너가 이제 뭐 뒤에도 모식도가 나오겠지만 여러 파트에서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 KBL 54경기 2시간 동안 하는 경기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잘 할 수 있을지 그걸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 레디란 부분은 선수 개인에 대한 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터프니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KBL의 54경기 2시간 동안 경기를 하면서 KBL에 적용할 수 있는 이 강인성을 전 두 개로 좀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크리드 석세스 팩터를 스태미너, 스피드, 스트렝스로 저희가 좀 구분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강인함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지컬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인저리 리스크가 많이 이제 매니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고 저희가 측정 방법은 농구는 저희가 아무래도 미국을 많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NBA 드래프트 컴바인이나 저희 KBL 드래프트 컴바인을 좀 많이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스태미너를 볼 때는 뭐 셔틀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요요 레벨 2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요. 당연히 축구에서도 많이 하는 경우지만 저희도 스프린트를 뭐 20m를 갑자기 한 번에 뛰진 않지만 20m를 뛰고 뭐 저희도 드리블에 폴 아웃이 되면 잠깐 쉬는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 스태미너 테스트 저런 걸 사용하고요. 그리고 스피드는 이 농구는 각 포지션마다 엔드라인에서 엔드라인까지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를 들어서 4분의 3, 25야드를 거의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서 25야드 테스트, 4분의 3 테스트를 하고 25야드를 왕복 6번 하는 300야드 셔틀 테스트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스트렝스는 이제 맥스 버티컬 점프로 이제 하지의 폭발성을 좀 많이 평가를 하고요. 벤치 프레스를 적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슴에 대한 게 아니고 푸시파워를 보기 위해서 벤치 프레스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는 아이소카이네틱 장비, 등속성 장비가 있어서 선수들의 이 근력들을 뭐 손가락, 목 빼고는 다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가장 중요한 non-contact 인저리를 없애기 위해서 리스킹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포스처 체인에 대한 강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몸을 반으로 가졌을 때 몸의 뒷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뭐 7대 3, 8대 2 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합된 운동 디자인에 대해서 혹은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미니멀 디텍티브 체인지, 그러니까 예상 감지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변화를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타폴트를 잘 쓰기 위해서 저희 LG 뭐 오르거니제이션이나 주기하나 인턴로드나 정량화나 피지컬 테스트들이 다 한꺼번에 모아져야 저는 이 장비를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20에서 30%밖에 못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더 잘 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피지컬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인 어질리티는 페인트 존 안에서 이제 사각형을 이렇게 사이드 스텝으로 돌고 뭐 백페달로 돌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가드를 보시면 10.7, 그다음에 빅은 11.4로 저기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 이제 페인트 존 안에서의 당연히 빅맨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페인트 존 안에서의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 초 안에 나올 수 있는 건지, 혹은 이 사각형 페인트 존 안에서 플레이로드가 몇 번씩 얼마나 진행되고 몇 회씩 진행되는 건지를 보려고 노력을, 그러니까 피지컬 테스트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IM의 9 o'clock, IM의 3 o'clock은 이제 말 그대로 9시에 관한 움직임, 3시에 관한 움직임, 호라이젠탈 무브먼트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저희 팀은 이제 뭐 이거는 한 게임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나눠 보면서 이제 좀 더 하이에 할 수 있는 부분, 하이에 덜하는 부분, 미디엄에서 덜하는 부분을 좀 끄집어내서 선수들에게 좀 어떤 수비 스텝이나 아니면 움직임 같은 거를 좀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야드 아까 말씀드린 25야드를 왕복 6번 하는 건데요. 이제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맥시멈 인텐시티 인터벌 같은 패러미터를 이용해서 이게 초를 보니까 가드가 54초, 빅맨이 57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분간의 최대 강도의 측정을 해봐서 이게 어느 정도 플레이어 로드가 나오는지도 파악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5야드를 코트 러닝을 하는데 RHI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순간적 21초 안에 저희가 24초의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21초 안의 움직임에서 몇 번의 이제 횟수와 혹시 플레이어로드를 볼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고강도의 움직임을 그만큼 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관관계를 찾고 거기에서 이제 피로도나 이런 걸 같이 대응해 가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티컬 점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이제 디폴트 값은 상대적으로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는 가드가 65cm, 빅맨이 56cm, 보통 빅맨이 더 많이 뛰는데 조금 더 낮게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버티컬 점프, 그러니까 맥스 버티컬 점프가 아니라 스텝을 하는 점프가 아니라 제자리에서 하는 점프가 60 정도로, 그리고 저희가 농구를 많이 봤더니 맥스 버티컬 점프가 나오는 거는 그다지 세 번, 네 번 정도 한 게임에 그 정도밖에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버티컬 점프 60cm로 하이밴드를 설정을 해서 저희는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그린 존은 낮은 거고요. 낮은 버티컬 점프 저희가 20에서 40, 그다음에 이 하늘색은 40에서 60, 그다음에 파란색은 40에서 60 이상 이렇게 저희가 설정을 해놓은 값이라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작년 시즌에는 하이 밴드를 50cm라고 적용했는데 나중에 나와 보시겠지만 이 10cm의 이 높이가 농구에선 큰 의미를 좀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cm로 바꾸니까 이 횟수도 현저히 줄었고요. 그래서 이 60cm, 당연히 버티컬 점프로 봤을 때 60cm 이상 되는
저희 에이시안 KBL에 하는 선수는 많이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블록화하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유선형 그 파동형 주기화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블록으로 나눈 이유는 이 블록 1에서 10까지 나눈 이유는 블록마다 이제 똑같은 운동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운동이라도 강도와 횟수와 이런 걸 낮춰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맨 왼쪽에 까만색으로 이제 트레이닝 블록 밑에 언로드 스프린트, 레지스트 스프린트는 플라이메트릭 이건 제가 꼭 넣는 거거든요. 뭐 이제 언로드 스프린트는 그냥 말 그대로 로딩을 하지 않는 스프린트고요. 레지스트 스프린트는 뭐 저희가 슬레드를 밀건 뭐 어떤 뭐 버티맥스 같은 걸 하건 그런 스프린트를 꼭 넣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 고강도 훈련이고, 아무래도 2시간 동안 뛰어다니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 강도의 차이를 좀 두고 운동을 시키는 편이 좀 많이 부상을 줄여서 꼭 이렇게 시키고 있고요. 이게 이제 맨 위쪽이 이제 옛날 트레디셔널한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옛날부터 새로 나왔던 이제 주기화 모델이고, 아래는 이제 제가 쓰는 유선형 파동 주기화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볼륨을 높이면 인센티스를 낮추고 볼륨을 낮추면 인센티스를 올리는 이제 전형적인 이런 걸 했지만 이제는 테크닉이랑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볼륨과 인텐시티를 같이 융합해서 그리고 다양한 변이를 줘서 하는 편이고요. 제가 제 GPP, SPP를 써놓은 이유는 요새는 트레이닝 방법이 이제 SPP 쉽게 말해서 스페셜 퍼포먼스 페이스 같은 경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움직이면서 하고 그다음에 약간 퍼포먼스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고는 이제 운동을 프로 레벨 정도 됐으면 15년 이상 했던 선수들이고 이런 퍼포먼스 위주로 하는 것 자체가 농구에 도움이 되는지 혹은 저희 주기화해서 처음 시작했을 때 제너럴 프리퍼레이션 페이스를 잘 닦아 놓는 게 오히려 저는 좋은 부상이 없는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나누자면 GPP를 더 많이 좀 강조를 하는 스타일이고요. SPP는 뭐 퍼포먼스적으로는 뭐 좋고 선수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GPP가 되지 않고 SPP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이제 뭐 이름이 나와서 그런데 직접적으로 쓰는 저희 용병한테 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파동형 이렇게 해서 보통 보시면 하이퍼트로피 파워 스트렝스를 보통 이렇게 좀 나눠 놨고요. 그래서 이 시기별로 조금 트레이닝 방법을 조금씩 점점 변화를 주면서 뭐 어드밴스는 이제 뭐 스피드 스트렝스 스피드 이렇게 약간 주기화를 좀 나눠서 이렇게 블록 형태로 운동을 시키게 있고요. 이제 나머지 시즌에 가까우면서 이제 5, 6주 차이는 이제 조금 더 강도가 높은 훈련들을 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 인터널 로드가 나오려고 해서 제가 많이 보는 건데요. 이제 모노톤이라고 해서 이제 훈련의 단조로움을 좀 보는 걸 저는 올 시즌에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단조로움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제 훈련을 실시했다고 했을 때 계속 훈련이 웨이브를 타지 않고 강강강 타다 보면 부상 위험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훈련 세션의 변동성이 척도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오른쪽 빨간색 1.5라고 된 표시가 이 한 주에 이제 이 팀의 그 훈련의 획일성이 이보다 높으면 이 획일성이 높다고 해서 보통 이 밑으로 훈련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언제가 이가 되지라고 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목요일 정도 되면 이 훈련이 어느 정도 이제 강도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토탈 로드랑 스트레인이랑 거의 비슷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비교를 해가면서 카타폴트를 좀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적 부하, 외적 부하를 제가 보는데 아까도 이 상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저기 보시면 로드 퍼 카타플트 플레어 로드라고 보이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 102%도 있고 116%도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RP를 이용해서 옛날 트레디셔널 로드를 구할 때는 이제 듀레이션이랑 RP를 곱해서 로드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터널 로드와 이제 카타파트 로드를 비교해서 이 인터널 로드와 카타파트 로드가 거의 비슷했을 때 저는 이 선수가 그날 훈련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하면서 하고 있고, 농구에 참여하지 않는 선수는 내적 거를 아예 측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활이나 이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카테고리로 나누다 보면 서로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농구를 그러니까 저희 훈련을 하는 선수 안 한 뭐 재활은 아예 영어로 표시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데이터를 정량화하는 데 있어서 이제 캐터펄트를 많이 쓰는데 제가 처음에 뭐 뒤에도 ACWR은 지표로 나오겠지만 아까 아니지 트레이너 비슷하게 저희도 디폴트 값인 플레이어 로드, COD 랩스, 그다음에 점프 횟수와 높이, 그다음에 인텐시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선수 개인 데이터로 나눌 수 있고요. 저 빨갛게 된 선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듀레이션이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는 선수들을 파악을 한 것 같고, 이 빨간 줄에 이제 제가 많이 보는 거는 플레이어 로드도 많이 보지만 인텐시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까 아니지 트레이너와 좀 강도가 다르게 나올 수는 있지만 1시간 정도 했을 때 보통은 7, 8 정도 보통은 나오더라고요. 1시간 이상 했을 때. 그러니까 보통 플로어에서 1시간 있으면 20분 이상 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많이 뛸수록 그러니까 플레이어 로드 퍼 미닛이 높게 나온 선수가 아무래도 더 많은 활동량과 더 많은 훈련 강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개인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별을 달아놓으면 아무래도 제일 많이 뛴 선수가 별을 달게 되니까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특정 구간을 볼 수 있어서 좀 좋은 게 있는데요. 저는 이번 이제 4강전 5차전을 표시를 해놓은 거고, 저는 이번에 그 54경기, 그다음에 4강전 5경기 할 때 그 사이사이의 훈련은 카타폴트를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훈련할 때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뭐 종목 특이성상 좀 차이가 있지만 저희는 시즌 시합 전날에는 거의 훈련을 하진 않거든요. 간단한 스트레칭, 슈팅, 전술훈련, 뭐 전술훈련도 다 거의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뭐 한 50%밖에 하지 않아서 이게 신뢰성이 있나 해서 작년 시즌까지 하다가 올 시즌은 그냥 시합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이제 웨이브를 타고 있는 것도 보이고 4강전 5경기를 했을 때 이제 이 선수들 이제 웨이브보다 위에 올라온 선수들은 아무래도 플레이오로드를 많이 하신 선수들이고요. 에버리지도 저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맨 이쪽이 이제 플레이어로드 퍼 미니스 웨이브 그 7.31이라는 에버리지를 보고 있고 그거보다 높은 선수들이 저 선보다 높은 웨이브가 있으면 활동 강도 그 인텐시티가 보통 그 에버리지보다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저희가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아셈 마릭이라고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2라운드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2라운드 당하기 전과 후에 부상 중이라고 나왔지만 부상 중에 이제 국내 선수들의 플레이어로 미닛이 많이 바뀌어서 거기 보시면 잘 아는 선수를 맨 아래 보시면 이재도 선수라고 있죠. 이재도 선수 같은 경우는 플레이 퍼 미닛이 6.92였는데 아셈 말의 부상 중에는 8.2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외국인의 부재 시 국내 선수가 얼마나 많이 뛰었냐를 좀 볼 수 있게 됐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4강전 뭐 6라운드 때 이 선수가 복귀를 했지만 우리 선수들이 3, 4, 5라운드 때 너무 체력 소진을 많이 한 게 아닌가. 그래서 4강전 때도 저희가
체력적으로 좀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도 저희 이제 시즌 끝나면서 컨퍼런스를 할 때 그렇게 좀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고요. 나머지 선수들도 뭐 이름이 비슷한 선수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서요. 제가 알기로는 이 플레이어 퍼 미닛이 0.5만 상승돼도 엄청 높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국내 선수들의 좀 비중이 더 많이 했던 시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감독님이랑 코치님들랑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파워포인트로 나와서 그렇지만 한 사람 이름을 클릭하면 쿼터별로 얼마나 뛰었는지 나와요. 근데 감독님이랑 코치님은 게임을 지건 이기건 매일 모니터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이 쿼터 때 얘가 잘 못했지? 근데 반대로 이 쿼터 때 활동량이 높았음에도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감독님이랑 코치님이랑 할 때는 퍼포먼스가 활동량으로 나오는데 이 친구가 농구를 못하는 거는 뭐 제대로 된 세팅을 해주지 않았던지 저희 전술이 틀렸을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조합을 잘 찾으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감독 코치님이랑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예, 미팅을 할 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엔드업 시즌 22년과 23년의 이제 차이인데요. 맨 위쪽이 이제 22, 23, 아래쪽이 23, 24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셈마리 부젯이 이제 개인적으로 드레이션은 저희가 좀 더 늘었고요. 높아졌고 하지만 토탈 플레이어 로드랑 에버리지 플레이어 로드, 플레이어 퍼 미닛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저희 용병 선수 자체가 가장 큰 몫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나 유출을 해버릴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점프 횟수도 이제 고스란히 이제 용병이 못하니까 국내 선수들 이제 일반적으로 에버리지가 다 높아졌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팅을 저희가 바꾸다 보니까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50cm 이상을 123번에 22, 23이 했는데 10cm만 바꾸니까 17.6으로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cm란 차이가, 이 점프 10cm란 차이가 많은 이 차이를 보인다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 24 시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저희 54경기 그리고 나머지 5경기, 59경기에 대한 이제 플레이어 로드, 팀 플레이어 로드인데요. 위에 보시면 3,806으로 에버리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색깔과 비슷해서 저 그린 라인이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트렌드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라운드 때는 저희가 체력이 많으니까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보통 6라운드 때 가면 이렇게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 보면 저희가 이제 이 구간이 아마 아센마리가 다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 구간 때 이제 저희가 제대로 된 에버리지 플레이로드도 못 냈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국내 선수들이 많이 이제 n분의 1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가면서 지금 이게 거의 통상적으로 일직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거 보시면 트렌디 라인이 극명하죠. 이때는 이제 저희가 거의 끝났을 때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아센마리 선수가 그때도 종아리 부상을 당해서 나갔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센마레이 선수가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적으로 혹은 훈련량 자체가 이제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국내 선수들의 이런 체력적인 수준 자체를 이제 더 많이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제 향후 시즌에는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용병 하나로 이렇게 좀 팀이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좀 재밌는 결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별 시즌 누적 데이터인데요. 일부러 저는 그냥 이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네, 뭐 이제 얘기할 상황도 많고, 제 보시면 이 별표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토탈 듀레이션 보면 양홍석 선수라는 선수가 가장 많이 이제 가장 3,845분을 뛰었는데요.
플레이 퍼 미닛 보면은 6.88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위에 양홍 선수 위에 두 선수만 보더라도 이재도 선수나 유기상 선수는 플레이 퍼 미닛이 거의 1.3 정도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양홍석 선수는 저희 팀 컬러랑 좀 맞지 않는 세팅된 움직임들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 한상혁 선수는 이제 출전 시간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하지만 이제 처음 위에서부터 5명까지는 거의 주전 선수들이거든요. 보시면 플레이오프 미닛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을 볼 수 있고 뭐 이재도 선수 같은 경우는 어, 뭐 듀레이션은 낮지만 토탈 플레이어 로드가 많이 제일 높게 그다음에 에버리지 플레이어 로드도 많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안예지 선생님이 하셨을 때는 1,000이 넘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농구가 600에서 800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플레이어 로드가요. 800을 넘지 않으려고는 훈련할 때도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 친구들은 저희 팀은 이제 감독님의 철칙이 이제 30분 이상 뛰키지 않는다라는 게 철칙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에버리지 플레이어 로드가 남자라서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비교해 보니까 적게 나와서 좀 의구심은 좀 들었어요. 뭐 나머지 뭐 점프나 에버리지 점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신인 선수가 좀 많이 나와서 좀 놀래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에버리지 하이벤 60cm 이상을 이제 저희 아시아 쿼터 선수가 273번 월등하게 많이 뛴 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엔드업 시즌을 이제 비전문가한테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서 보여드렸고요. 아무래도 고액 연봉자들이 많은 시간을 뛰고 많이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못 뛸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을 많이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전 시간 탑은 이렇게 3명이고 루즈 플레이어 로드 탑도 이렇게 비슷한 3명이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강도 점프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이제 저희 아시안 쿼터 선수가 압도적으로 거의 많았고요. 폭발적 액션도 이제 아세마레가 14경기를 못 뛰었는데 그래도 3위 안에 드는 거 보면 그만큼 많은 폭발적 액션, 그러니까 여러 가지 COD나 가속이나 감속, 그다음에 점프 같은 횟수를 14경기를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이 경기당 평균 로드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팀들, 외국 팀들은 플레이어 로드를 좀 안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거리, 이제 보통은 5km 이상을 간다고 보는데 이 5, 6km 가는 거리에 대해서 이제 이 친구들의 피로도를 그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한번 이제 향후 이제 의견을 좀 나눠보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조건별 그냥 결과인데요. 확실히 승보다 패를 했을 때 아무래도 활동량이 많이 증가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신 플레이어 로드 퍼 미닛은 이제 이겼을 때 이제 좀 더 많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점프도 마찬가지로 토탈 점프 같은 거는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다시 수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플레이어 로드가 졌을 때는 좀 더 많은 점프 횟수도 더 많이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결과별 쿼터별 훈련 보험의 강도인데요. 이게 저희가 이겼을 때와 졌을 때 보시면 쿼터당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기고 졌을 때그 농구 용어로서 박살났다고 하는데 박살난 경기가 거의 그러니까 저희는 비슷한 농구를 이길 때도 질 때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폭발적 액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통은 선수를 뭐 다른 팀마다 다르지만 저희는 9맨, 10맨까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명을 돌아가서 쓰다 보니까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라운드별 훈련 부하인데 2라운드, 2, 3, 4, 5라운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라운드 때 부상자가 용병 부상자가 빠진 이후에 이제 이거 플레이어 로드가 점점점 3, 4, 5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라운드별 점프 횟수는 아무래도 용병들이 부재 속에서 이제 국내 선수만 해야 되다 보니까 3, 4, 5라운드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고요. 이제 이 ACWR을 이제 제가 이 카타포트를 처음 도입하는 거 주된 이유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ACWR이 이제 어큐트 크로닉 워크로드 레이쇼인데요. 이제 저 수치들을 보시게 되면 0.8 이후로는 이제 트레이닝을 덜 했으니 이제 인저리 리스크가 이제 많이 높지 않을 거다. 그리고 0.8에서 1.3은 스위스팟이라고 해서 이제 잘 훈련량을 잘 유지하고 있다. 1.5는 데인저 존이라서 이제 부상 위험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팀별이라 이제 저희가 이제 뭐 2.12 넘어갈 때도 있지만 이때가 이제 저희가 휴식을 취하고 그때 훈련량을 좀 올라가기 때문에 팀에서 좀 올라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매주, 매달 관리를 하면서 1.5 넘는 적은 거의 없이 관리를 했던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플레이어 로드에 관한 이제 ACWR이고요. 두 번째는 점프, 세 번째는 고강도 가속 감속, 네 번째는 폭발적 액션인데요. 어차피 이 고강도 감속이나 점프나 이런 것들이 이 폭발적 액션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로 이제 선수들에게 어떤 훈련량에 대한 고지를 했을 때 이 수치로 저희가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제가 라이브 데이터를 많이 썼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아이패드를 들고 이제 이 가운데처럼 이제 뭐 저 같은 포지션, 동 포지션의 선수랑 비교도 할 수 있고, 팀의 평균보다 얼마나 많이 뛰고 있다, 적게 뛰고 있다를 이제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선수들한테는 이제 지금 상태가 어떤지, 지금 더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좀 얘기를 많이 했고요. 쉽게 말해서 마지막 이 보시면 저렇게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이거는 허트레이트 모니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밴드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심박수가 나오면 저렇게 빨간색으로 변화를 하게 되고요. 이제 평균 심박수가 정상 정도로 레인지에 있으면 저렇게 파랗게 나오게 돼요. 이제 해외 농구단 화상 미팅을 했는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캐타폴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선수들을 쓰다 보니까 뭐 저희랑 거의 대동소이하게 쓰고 있고 차이점은 이제 이 친구들은 되게 부자 학교라 클리어 스카이를 이제 절대적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저희 같이 이제 포스 게임이 아니라 인 게임에 대한 이제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히트맵을 좀 많이 주로 많이 봤고요. 축구처럼. 그래서 이 전술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좀 고민을 많이 하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거리 측정을 해서 훈련 자체를 실제 경기 이동 후에 맞춰서 훈련 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네, 많이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글자가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르셀로나 농구팀이랑 했는데 이 친구들은 다른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자체 개발한 윈뮤라는 디바이스를 차고 있는데 이게 아마 바르셀로나 축구단에서 만들어서 농구단도 같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보고 제가 이제 감명을 받았던 건 좌우 움직임을 많이 본다. 호라이즌탈 임팩트를 많이 보고 그래서 저도 아까 봤듯이 9시, 3시 움직임을 좀 더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가속 스피드라든지 이런 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본인들은 특히 거리를 많이 보고 플레이어 로드는 이제 사람마다 좀 많이 바뀔 수가 있어서 이거는 변동성이 좀 있어서 잘 안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도 외적 부하뿐만 아니라 내적 부하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이 외적 부하는 이제 선수 주관적인 걸 아예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간의 외적 부와 내적 부와의 조화를 좀 많이 잘 돼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경기 2일 전, 1일 전, 이제 매치데이 2, 1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많이 했는데 저희랑 거의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감독 코치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독 코치와 차이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설명할 때 차이가 좀 많이 있으니 저는 반대로 저는 올해는 반대로 저희 코치님한테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너희는 어떤 움직임을 원하냐? 캐터폴트에서 뭘 뽑아내고 싶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슈터면 이렇게 움직임이 되게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슈터의 플레이로드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선수의 특정적인 뭐 그걸 통해서 그렇게 보려고 노력은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컨디셔닝 파트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포지션별로 나눌지는 이제 지금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가든 2대2 게임을 하게 되면 느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는지 특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거에 대한 플레어 로드를 짤 수 있고 센터도 페인트 존 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플레어 로드를 많이 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점프를 많이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만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뭐 제가 올 시즌에 좀 많이 느낀 거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게임 데이터를 어떻게 적용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좋게 좋은 방향으로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포스트게임 데이터는 지금 이제 너무도 이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도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더 많은 이제 퍼포먼스를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